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8월 1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의사항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비트코인 차트와 알트코인, BSV, 비트코인 캐시, 리플, 이더리움 이렇게 차트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전에 그 영국 금리를 기초로 하는 DLS 상품으로 인해서 뭐 1조 원 가량 이 상품에 가입을 했고, 실제로 이제 최근 3개월 만에 손해를 보는 분들이 40에서 이제 50%씩 손해를 보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다. 그 이제 기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ELS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홍콩 시위가 이제 격렬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홍콩 시위 관련해서 이 홍콩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이 H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이 ELS 상품이 굉장히 이제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드리고, 혹시라도 이제 주변에 또는 이제 본인이 그 H 지수를 기초로 하는 이 ELS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위치는 1356달러예요. 1.48% 올랐고, 일단 오늘 오후에 알트코인들, 대형 알트코인들하고 이제 알트코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일단은 비트코인보다는 대형 알트코인들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대형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이 서로 이제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는 대형 알트코인이 뭐 덜 올라간다거나, 또 대형 알트코인이 올라갈 때는 비트코인이 덜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서로 엇박자를 내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비트코인은 지난번 이렇게 급락했던 이 구간은 이미 이제 돌파가 됐었고, 지금 이 8월 10일 그리고 이 8월 13일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이 일단 하락 추세는 아직까지는 이제 돌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4시간 봉에서 보시면 이제 이 200 이동평균선, 4시간 봉 이 200 이동평균선을 넘어가주는 그 모습이 나와야지 일단은 이 하락 추세가 돌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한 이후에 지난번 그때 쌍바닥 찍고 반등 나왔던 이 11,000달러, 11,050달러 이 라인을 넘어가 줬을 때, 저는 이 지금 큰 삼각수렴, 좀 이제 복잡하니까 좀 지우고, 이 큰 삼각수렴의 이 상단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 지난번 이 고점 11,050달러를 넘어갔을 때 이 상단부를 넘어가는, 지난번에 이제 박재규님이 이렇게 3번 저항 먹고 추세 저항 맞고 떨어졌고, 4번째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돌파해서 넘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진행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준선이 11,050달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1,050달러를 넘어가게 됐을 때는 이 추세선 저항이 4번째 이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돌파돼서 넘어갈 확률이 이제 높고, 어차피 이제 기간 자체가 지금 이제 8월 말 전에 방향성을 이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9월 23일 벡터 오픈이 결정됐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전에 상승 흐름으로 저는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비트코인도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알트코인을 보겠습니다. 지금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는 좋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BSV, BTC 마켓 BSV는 현재 이제 0.013으로 일단 대형 알트코인 중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인 모습은 아니에요. 일단 지금은 리플이 이제 가장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위치는 뭐 다른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은 BSV나 이제 비트코인 캐시보다 더 많이 빠졌었죠. 더 많이 빠졌었는데, 일단 BSV와 이제 비트코인 캐시는 그 전부터 이미 이제 보시는 것처럼 15일 이동평균선에 안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5일 이동평균선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가는 그 흐름만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왼쪽 팔을 만들었던 것처럼 오른쪽 팔을 만드는 큰 상승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 이제 그런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15일 이평선에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이 4시간 봉을 보시면 그 에너지가 이제 모이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봉에서는 확인이 안 되지만 4시간 봉을 보시면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모였죠. 이동평균선이 모이고 지금 이제 15일과 50일은 이렇게 정배열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위에 지금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넘어가주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하는 그리고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캐시도 4시간 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에너지를 모으고 있어요. 일봉에서는 아직까지 뭐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데, 일봉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 캐시도 50일 이동평균선에 5거래일 전에 이렇게 안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일 이동평균선도 한 차례 이제 돌파 시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음봉 맞고 떨어져서 지금 15일과 50일 사이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4시간 봉을 보시면 지금 4시간 봉에서 이렇게 상승 추세선, 이 추세선, 이 삼각틀마다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아래로 내려오고 4시간 봉 이 52평선 지지받고 지금 이동평균선들을 다 모아놨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동평균선들 다 모아놨고, 지금 4시간 봉 장기 이동평균선인 120과 200 이동평균선을 현재 이제 보시는 것처럼 넘어가 있습니다. 돌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지난번에 이 삼각수렴의 중심이 이제 0.031이고, 이 0.031이 일봉에서 보시면 0.031이 50일 이동평균선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 이 삼각수렴의 중심, 그리고 5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가는 그런 이제 그림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캐시는 지금 5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갔을 때는 이렇게 큰 상승을 해줬어요.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고 50일 이동평균선 넘어간 이후에 2017년도 말에요. 넘어간 이후에 한 일주일가량 쉬어주고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다. 그리고 2018년 이때 4월달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달에도 50일 이동평균선 안착한 이후에 이렇게 큰 상승을 해줬고요. 물론 이제 그 작년 말에는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이 저항으로 이제 작용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이제 15일과 5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간격이 좀 이제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때는 저항으로 넘지 못하고 이제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50일 이동평균선에 넘어가서 안착한다 라고 하면 이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이제 마련이 된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장기 이동평균선 120일과 20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이제 역배열을 만들고 상승 그림으로 이제 진행될 것으로 봐요.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리플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리플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차트 이제 보시면 일단 하락세경, 제가 이제 5월달부터 쭉 내려오는 4월달부터 쭉 이제 그려진 큰 하락세경을 이제 오늘 일단 장중에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5거래일 전에 아까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5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갔던 그 타이밍에 리플도 이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윗꼬리가 돌파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봉 마감을 이제 음봉으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마감했고, 이제 현재 지금 돌파된 모습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봉 마감이 완전히 돌파가 돼서 끝이 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또 이제 이때처럼 윗꼬리만 달고 이제 내려올지 아니면 확실하게 돌파가 돼서 끝날지 그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고, 확실하게 이제 상승 그림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50일 이동평균선을 올라와서 안착을 해줘야 된다. 일단 현재 저항은 이때 이제 지지 라인이었고 지금 이제 저항으로 작용되고 있는 2784토시가 이제 저항입니다. 그래서 2784토시를 넘어서 이 50일 이동평균선인 3004토시까지 넘어가서 안착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크게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송기봉님이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주셔서 의견을 주셨는데, 리플 주봉 차트에서 이렇게 MACD와 스토캐스틱 이 보조 지표를 이용해서 봤을 때 현재 위치가 어느 타임인가 이제 비슷한가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고, 지금 보시면 2017년도 이 연말에 이렇게 MACD 양전환되기 직전에 이 모습과 그리고 이제 지금 모습, 지금도 이제 양전환되기 직전에 이제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스토캐스틱 보시면 이 패턴이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80을 찍고 내려와서 20을 깨고 내려오죠. 내려온 이후에 다시 한번 20 닫고 쌍바닥 찍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80 이번에는 닿지 않았지만 80 근처까지 올라오고 내려서 20 깨고 내려온 이후에 다시 20까지 터치하고 내려와서 좀 쌍바닥 찍고 돌아 나가려고 하는 이 모습 자체가 지금 보시면 이때 2017년도 12월 초에 이 모습까지 굉장히 흡사하고, 여기에서 지금 리플이 50일 이동평균선을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면서 보조 지표에서도 상승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봤고,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을 볼게요. 이더리움도 이제 지금 리플 이 보조지표 이용해서 봤던 것과 같이 이제 본다라고 하면 일단 주봉에서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현재 이제 이더리움 보시면 이 하락 추세, 지난번에 이 6월 달부터 내려오는 이 하락 추세를 다른 알트코인들을, 대형 알트코인들, 우리가 이제 BSV, 비트코인 캐시, 리플 이 세 종목은 이미 이제 이전에 돌파가 됐었는데 이더리움만 이제 돌파를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제 5거래일 전날에 이렇게 15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주면서 돌파할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한번 흘러내렸습니다. 흘러내렸는데 지난 저점은 깨진 않았어요. 보시면 지난 저점은 깨지 않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진짜 살짝 더 그 위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고, 저점을 살짝 높인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고, 현재 이 추세선을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 물론 이제 15일 이동평균선까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현재 돌파를 돌파 시도 중에 있다. 이 추세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봉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냐, 지금 제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2016년도 이때와 이제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이렇게 보시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때 박스 움직임을 보이다가 박스를 깨고 내려와서 약간 역회된 숄더 모습으로 진행되는 이 기간이 이제 3개월 정도 진행됐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이고, 지금 이제 여기서 이 추세선을 잠깐만요. 일봉에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봉에서 2016년도를 본다라고 하면 이때 이 지금 하락 추세를 깨고 돌파되는 타이밍이니까 뭐 이쯤이 되겠네요. 이쯤, 여기 2017년도 1월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1월 3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잠깐만요. 여기를 추세선을 하나 그려서 이 하락 추세를 돌파했던 이제 1월이 아니라 12월 보시면 이제 12월 29일에 돌파하고 눌러줍니다. 다시 한번 돌파하고 한 차례 눌러주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2017년 연말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말하고 그 연초로 넘어가는 그 타이밍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이제 주봉으로 돌아가서 이더리움도 이제 주봉 차트에서 보조지표 이제 MACD와 스토캐스틱을 본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리플 봤던 것처럼요. 2016년도 말, 2017년도 초에 이 MACD 위치와 스토캐스틱 위치가 지금 위치와 이제 거의 모습이 비슷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더리움 차트도 2016년도 말, 2017년 초 이 패턴으로 저는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박스 하단부 내려온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이 내려와서 있었던 이 기간만큼 앞으로 더 박스 아래서 이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면 이제 이더리움은 그 이후에 이렇게 큰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이제 현재는 보시면 박스 하단부로 내려온 게 7월 7일이고 현재 이제 8월 18일이니까 한 달 10일 정도 박스 하단부에서 지금 내려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달 10일에서 뭐 한 달 반 정도 그 정도 기간 동안 추가로 이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면 이더리움도 그 이후에 이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홍콩 HG도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홍콩 블랙스완 사태 땐 국내 ELS 투자자 큰 손실이 우려된다. 8월 18일자 이제 기사고, 홍콩 H지수 기초 자산으로 한 상품이 상반기에만 32조 판매가 됐습니다. 35% 하락부터 원금 손실인데 지난주까지 4월 고점 대비해서 15.7% 빠진 상태다라는 거고요.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지금 이제 홍콩 H지수 이 판매된 ELS가 총 상품이 47조, 올해 상반기에 ELS 상품이 47조가 판매가 됐는데 그 중에 67.5%가 이 H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한 상품이라는 겁니다. 금액으로는 32조가 넘어요. 32조가 넘는 상품이고, 이 ELS 상품은 연 4에서 6%의 수익을 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 시점보다 지수가 35에서 50%가량 만약 하락하게 됐을 때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 상품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마다 홍콩 H지수는 지난 16일
9,981 거래로 마감해서 이전 고점이 4월 17일 11,848에 견줘서 이제 15.8% 내려온 상태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 그러면 앞으로 얼마만큼 빠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이제 ELS 상품에 대해서 더 먼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ELS 상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증권사 직원분들도 이 ELS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ELS 상품이 구조가 어떻게 되고 이게 누가 돈을 벌어가는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 판매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상품을 누가 만들고 누가 어떤 식으로 운용하는지, 그리고 이 원금 손실을 보게 됐을 때 그 손실 본 원금을 누가 가져가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자세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먼저 일단 지금 H지수가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많이 팔렸는가,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상품들이 이렇게 여러가지 상품들이 있어요. 여러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H지수를 기초로 자산으로 한 상품이 많이 판매가 됐는데, 그 이유가 가장 안전한 조합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조합은 코스피와 이 H 두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발행한 ELS로 최초 가입 시점 대비해서 50%로 했을 경우에 손실 확률이 3.7%밖에 안 된다. 그래서 물론 가입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해당 ELS에 27번 투자했을 경우에 한 번 정도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셈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ELS 상품,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은행에 넣어 놓았을 때 돈이 안 되는데 적어도 한 4에서 뭐 6% 이 정도 이제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 ELS 상품에 굉장히 이제 많은 돈들이 이제 몰린 거죠.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홍콩 H 지수를 기초로 한 판매액이 67%를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면 이제 이 상품을 팔았을 때 누가 돈을 벌어가는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당연히 이 가입을 한 시점 이후에 홍콩 H 지수라든가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거나 제자리에 있으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빠졌을 때가 문제예요. 빠졌을 때가 문제인데, 빠졌을 때 왜 문제가 발생하는가 라고 하면, 일단 이 상품으로 투자가 된 돈, 그 돈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뭐 채권도 사고요, 주식과 선물, 옵션 여러 가지 상품 등을 통해서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코스피 지수라든가 아니면 홍콩 H 지수가 한 30% 정도 빠졌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증권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될 돈은 일단 그 아까 연 이자 비용을 계산해서 한 24% 수익을 줘야 되고요. 거기에 포함해서 그 24% 이자 비용까지 하고 30% 지수 하락한 그 부분까지 수익을 만들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증권사 입장에선 50%가 넘는 수익을 창출해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대형 증권사 ELS 담당자는 변동성과 녹인 수준을 감안해서 끊임없이 기초자산과 이제 옵션을 선물을 샀다 팔았다 한다. 아마 근데 옵션 같은 경우는 풋옵션 매도를 많이 할 거예요. 뭐냐면 지수가 빠져서 어느 지점 이하로 빠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그 옵션 매도한 금액을 이 증권사가 다 가져가는 그 풋옵션 매도를 계속하면서 돈을 벌어 갈 겁니다. 근데 그 풋옵션 매도가 터지는 거죠. 아래로 이제 내려가면서. 그래서 3년 동안 주가가 40% 이상 녹인이 발생하게 되면 손실은 사실상 거의 전부 투자자 몫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국내 이제 ELS 담당자는 국내에서 평가한 기준가는 참고 가격일 뿐이며, 실제 ELS의 청산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이 ELS 상품을 해지하고 있는 외국계 증권사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이걸 갖고 막 트레이딩을 해서 뭔가 돈을 창출해내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거는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 다 해지를 하고 뭔가 그 수익을 창출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청산 가격을 외국계 증권사에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네가 그러면 과연 이거를 어느 정도 구간까지 왔을 때 고객의 원금을 보장해주고 이자까지 주려고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증권사 이제 리서치 센터장님이 HMC 뭐 투자증권 노근창 예전에 센터장님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녹인 구간이 만약에 60%라고 가정을 하면 주가가 65%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증권사는 차라리 녹인이 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이자를 안 줘도 되는 구간까지 차라리 빼버리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만약에 60%라고 했을 때 그 위에서 마감이 되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지수 빠진 거 거기에 그 추가적으로 이자까지 줘야 되는 그 수익을 다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라고 하면 야 여기서 한 5% 10%만 더 빼도 된다. 더 빼면 우리가 이제 원금도 안 줘도 되고 오히려 고객의 원금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인위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빼는 거를 허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증권사라든가 이제 금융 세력들이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개별 증권사의 매매만으로 지수의 방향성을 움직일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금융 세력이라고 하면 지수 전체, 한 나라의 지수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금융 세력이 이 상품을 개발해서 만들고 전 세계에 판매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들이 과연 고객의 원금을 보장해 줄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 충분히 빠졌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5% 10% 빼면 원금도 안 주고 오히려 원금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과연 그들이 거기서 하락을 멈추고 추가적인 하락을 안 만들어낼 것인가 라고 하면 오히려 하락을 만들어낼 확률이 오히려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녹인의 10에서 15% 수준으로 근접했을 경우 중도 판매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과 같은 홍콩 상황이 이제 발생됐다 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그 이자를 먹기 위해서 버티기보다는 차라리 미리 정리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홍콩 그 H 지수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지금 제가 홍콩 H 지수 차트를 이렇게 채널을 그려봤어요. 일단 로그를 적용했고 주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2003년도 저점과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빠졌던 이 저점, 그리고 2013년도 이렇게 저점에서 지지를 계속 받으면서 올라왔던 이 점들을 연결해서 채널을 설정하고 2008년도 고점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채널을 그려보니까 지금 이렇게 채널이 만들어지고요. 이 채널이 그럼 언제 깨졌냐? 이때 이제 깨진 겁니다. 2015년도에 우리나라도 추세선이 2015년도에 깨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 그 IMF 2008년도 서프라임 연결하는 추세가 2015년도에 우리나라도 깨고 내려왔습니다. 홍콩 H 지수도 이와 같이 2015년도에 이 채널을 이제 깨고 내려온 거예요. 보시면 이 채널을 깨고 내려온 게 이때다. 이때 깨고 내려왔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되고, 지금 그러니까 이 자리 깨고 내려온 자리를 잘 봐야 됩니다. 뭐냐면 이 자리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물론 지금 그림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만약에 이런 채널, 이 상승 채널을 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홍콩 H 지수를 딱 봤을 때 그냥 박스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8,500과 14,000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이제 10년 동안요.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박스 움직임에서 큰 변화 움직임이 없어요. 아마 이제 홍콩 H 지수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굉장히 이제 안전하게, 그리고 이 8,500과 이 14,000 이 박스는 특히 이제 8,500은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는 깨지 않는다 라고 아마 인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미 이 상승 추세는 2015년도에 깨고 내려온 거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상승 채널의 폭만큼 아래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채널 폭만큼 아래로 하나 채널을 더 만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 채널의 하단부까지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채널의 하단부는 지금 위치가 4100입니다. 4100이고 이 10년 동안 가장 많이, 그러면 이 H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지금 ELS 상품에 얼마나 많이 가입을 했을까, 어느 가격대에서 가장 많이 가입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박스의 중심이기도 하고, 지금 보시면 주봉으로 봤을 때 이 초록색 50주 이동 평균선과 이제 20주 이동 평균선이 다 지나가는 이 자리가 평균 가격일 겁니다. 아마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ELS 상품, 홍콩 H 지수를 기초로 하는 ELS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 대부분 평균 그 가격 가입대가 1800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1800에서 아까 그 녹인 구간이 35에서 이제 50이라고 했잖아요. 35에서 50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미리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1800부터 35% 위치가 여기입니다. 첫 번째 이 수평선 그린 6900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50%가 1800에서 50%가 5470 이 자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35%
그리고 이제 50%부터 원금 손실 구간으로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채널 중심까지 채널 중심이 지금 8,456이고요. 그리고 채널 중심을 깼다. 만약에 8,456을 이제까지 10년 동안 박스였던 8,456을 깨고 내려온다 라고 하면 이때는 이 상승 채널의 중심을 깬 겁니다. 이 자리를 깨면요. 만약에 이 8,456을 깨면 이 상승 채널의 중심을 깬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채널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고, 혹시라도 내가 좀 더 이제 기다려보고 이 H지수 ELS 상품을 해지를 해야 되겠다. 중도 만약에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해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 8,500을 깨고 내려오면 저는 무조건 해지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8,500을 깼을 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6,900까지 그리고 5,300까지 과연 깨고 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 당연히 이 깨고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저는 상당히 높아졌다. 현재 이렇게 박스 움직임으로 봐서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지금 그림 자체가 박스를 이미 이제 이 상승 채널을 깨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박스를 믿고 여기서 반등 나올 걸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깨고 내려올 수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고, 깨고 내려오면 채널 하단부인 4,200까지 내려올 수 있다. 4,200.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그 ELS 상품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35와 50%를 다 깨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아마 거의 원금을 건질 수 없는 그 수준이 될 수 있어요. 원금을 하나도 못 건지는 그 수준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만약에 혹시 본인이라든가 주변에 이제 홍콩 H지수 ELS 상품 가입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금액이 32조예요. 32조. 우리나라에서만 32조이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 웬만한 분들은 이 ELS 상품 많이 가입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있다라고 하면 이 ELS 상품을 어느 정도 중간에 지금 이제 위험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도 해지를 한다라고 하면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큰 손해가 아니다라고 하면 해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3부를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물론 지금 Q&A가 있는데 Q&A는 내일 오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